김학수 씨의 핸드폰인가요? 제가 김학수입니다만. 이분 말씀이 김학수 씨가 남편이라는데 내가 자기 남편이래요? 그렇다고 우기네요. 오셔서 만나보시죠. 아니, 저 할망구가.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민병삼 작가의 작품 필히 준비했습니다. 먼저 떠나보낸 아들의 슬픔이 제 가시기도 전에 거짓말처럼 잣줄을 감춰버린 아내. 과연 남편은 아내를 만날 수 있을까요? 가슴 아린 그리움과 겨울바람을 닮은 이야기. 민병삼 작가의 단편소설 피리. 지금 시작합니다. 피리. 민병삼. 이마를 유리창에 붙였다. 꼭 검정이불을 펼쳐놓은 것 같은 구름장으로 하늘이 시커멓다. 때마저 바람이 갈기꾼처럼 휘젓고 다녀 주의감 없이 스산했다. 나도 모르게 진저리를 쳤다. 건널목 주변을 휘 둘러봤다.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간혹 주위를 어슬렁거렸던 개도 고양이도 보이지 않았다. 영무실로 돌아와 난로 뚜껑을 열었다. 불꽃이 조금씩 사이는 중이었다. 연당 갈 시간을 재며 벽시계를 올려봤다. 초침이 근위병처럼 절도 있게 이동했다. 시간이 어느덧 6시로 흐르고 있었다. 책상 서랍에서 피를 꺼냈다가 도로 넣었다. 빨딱 일어나 역사 밖으로 나갔다. 차도 주변으로 눈길을 돌렸다. 버스 올 시간이 임박했는데도 정류장에 사람이 없었다. 차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하고 구부러진 도로 끝을 향해 목을 내렸다. 잠시 후 헤드라이트를 밝힌 버스가 쥐객처럼 몸체를 흔들며 느럭느럭 다가오고 있었다. 목을 더 뽑았다. 여전히 정류장에 사람은 없었다. 거리를 좁히며 다가오는 버스가 전조등을 깜빡였다. 잠깐 정차할 듯 하더니 먼지바람만 남기고 그냥 가버렸다. 나는 다시 영무실로 돌아왔다. 난로에 올려놓은 물수전차에서 수증기가 솟아올랐다. 벽시계 시침이 7시 반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나는 유리창으로 다가가 이마를 붙였다. 새까맣게 내려앉은 어둠이 건널목 주변을 검은 장막처럼 두르고 있었다.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고 잠시 눈을 감았다. 조금 전 을씨년스러웠던 정류장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다. 버스가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내려놓을 것으로 기대했었다. 전에는 역사 뒤쪽의 주민들 때문에 버스 왕래가 자주 있었으나 그들이 도시로 빠져나간 뒤부터 늘 쓸쓸했다. 그래도 하루에 2번이나마 버스를 구경할 수 있는 건 고개 너머에 남아있는 주민들 덕이었다. 그들도 머지않아 마을을 떠날 거라는 소문은 진작에 돌았다. 나는 시계를 올려보고 서둘러 연탄을 갈았다. 역사가 마치 해저 깊숙이 가라앉은 것처럼 어둠이 유리창을 새까맣게 도배했다. 아내가 이 어둠에 갇혀 방향을 잃었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단정할 생각은 없었다. 플래시를 들고 밖으로 나갔다. 불빛을 건널목 주변에 샅샅이 뿌렸다. 보이는 건 새까만 장막뿐이었다. 길게 뻗은 불빛이 장막 곳곳에 구멍을 만들었다. 그 구멍에서
누구든 나오기를 바랐다. 다시 역광장으로 나가 플래시를 한 바퀴 돌렸다. 움직이는 건 사방을 둘러싼 어둠의 무리뿐이었다. 아내가 어둠을 찍고 나올지도 몰라. 불빛이 깜빡이도록 버튼을 자주 눌렀다. 이런 날씨에 있을 리가 없지. 영무실로 돌아와 새삼스럽게 실내를 휘 둘러봤다. 벽 위쪽에 태극기와 그 밑에 대통령 사진이 붙박이로 걸려 있고 그 옆 벽에 영무원 복무 규정이 먼지를 쓴 채 붙어 있었다. 구압력이 간이역으로 전락한 건 몇 대 전부터였다. 전에는 열차가 승객과 화물을 끊임없이 실어 날랐다. 그러던 중에 산등성 너머에 새로 선로가 증설돼 고속열차 전용이 됐다. 현재 구암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늘 진북을 싣고 다녔다. 주로 화물차들이었다. 때로는 군용열차도 지나갔다. 탱크와 야포와 트럭 등 군수물자들이었다. 그 외에는 유조차와 석탄이나 벌목을 실은 열차들이 이용하는 중이었다. 어쩔 수 없이 건널목은 지켜야 했다. 머지않아 여기 폐쇄될 거라는 풍문이 지배적이었다. 나도 그때까지만 남기로 각오가 돼 있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결정되지 않았을 뿐이다. 내가 철도 공무원에서 정년퇴직한 게 3년 전이었고 퇴직 전까지 이곳 구암역장으로 있었다. 말이 역장이지 사실 한직 중에 한직이었다. 이런 연고로 역장 보조로 재취업할 수 있었다. 아내만 아니었으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 퇴직연금만으로도 여유 있게 살 수 있었다. 말은 재취업이지만 실은 봉사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 역장 오봉수와 이틀에 한 번꼴로 근무하는 시기였다. 이 모든 게 오직 아내 때문이었다. 외동아들이 서둘러 군에 입대한 데서 일이 비롯됐다. 나는 그런 아들을 응원했다. 그 아들을 어느 날 갑자기 잃었다. 훈련 도중에 일어난 총기 사고가 원인이었다. 우리 부부가 그 전화를 받고 놀란 마음은 측량할 길이 없었다.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사고 전날 아들과 전화 통화를 했고 건강하게 잘 있다는 목소리가 너무 씩씩해 마음을 놓았다. 아들이 현충원에 묻히고도 부부가 한 달 넘게 무의식으로 살았다. 머릿속이 텅 비어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었다. 자신이 살아있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 그리고 며칠 후 아내가 갑자기 자취를 감췄다. 아내를 특별히 의심할 만한 일도 없었다. 남자가 생겨 바람이 났을 리가 없는 여자였다.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전국 치매 노인 임시보호소에 통보한 상태였다. 경찰이 아내한테 치매 증세가 있는지 물었다. 나는 그런 기미를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었다. 아직 그럴 나이도 아니었다. 60대 중반 나이에 치매는 당치 않았다. 나는 아내의 근형이 인쇄된 전단지를 만들어 곳곳에 붙이고 거리로 나가 행인들한테도 뿌렸다. 행정안전부에서도 카톡으로 아내의 실종을 알렸다. 아내가 어제도 돌아오지 않아 오늘의 희망을 걸었다. 며칠 전에도 아들이 복무했던 군부대에 전화했다.
아들이 죽기 3개월 전에 아내와 함께 면회를 갔었다. 내가 부대에 전화하는 건 아내가 최근에 간 적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것 뿐이었다. 아내가 부대를 찾아가다가 길을 잃었는지도 모른다. 사실이면 아들을 잊지 못해 찾아갔을 것이다. 당연히 현충원으로 가는 게 옳지만 아들이 거기에 묻혔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을 것이다. 생때 같은 자식이 죽는다는 건 상상도 못했으니까. 아내가 도중에 잠깐 길을 잃었을 수도 있다. 평소 집에서 살림밖에 모르던 여자라 낯선 곳에서 헤맬 수는 있지만 정신이 온전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을 것이다. 오늘도 구암역을 통과하는 열차가 없다는 걸 확인한 나는 서랍에서 피리를 꺼냈다. 내가 불 수 있는 곡은 하나뿐이었다. 그게 동요 꽃밭에서였다. 원래 피리에는 관심도 없었다. 어느 날 아내가 느닷없이 피리 부는 법을 배우라고 성화를 부렸다. 어린 시절 자기 아버지가 피리를 잘 불어 그립다는 게 이유였다. 나는 비로소 피리를 불기 시작했다. 원래 음악에는 문외한이었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 리도 없었다. 스스로 익혔다. 오로지 꽃밭에서 한 가지만 연습했다. 그것도 아내의 청이었다. 100번을 들어도 실증이 나지 않을 만큼 좋아하는 노래라고 했다. 아빠하고 나하고 만든 꽃밭에 채송화도 봉숭아도 한창입니다. 아빠가 메어놓은 새끼줄 따라 나팔꽃도 어울리게 피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꽃밭에서가 아내의 청아한 목소리로 흐르고 있어 입술에 혀를 둘렀다. 내가 생각해도 음이 잘 맞지 않았다. 그걸 알면서도 대고 불었다. 그래도 아내가 좋아했다. 내 등에 볼을 대고 피리소리에 맞춰 노래를 불렀다. 그때마다 노래가 가슴속에서 냇물처럼 흘러 간지러웠다. 밤늦은 시간에도 피리를 부는 건 오로지 아내가 들을 수 있도록 보내는 신호였다. 맑은 날이든 오늘처럼 음산한 날이든 낮이든 밤이든 불었다. 설사 아내에게 갑자기 치매증이 발병했더라도 청력까지 잃은 건 아닐 것으로 믿고 있었다. 깊은 밤이면 비리 소리가 더 멀리 퍼져나갈 것 같았고 사실이면 아내가 소리의 방향을 더듬어 이동할 수도 있다는 희망에 매여 있었다. 오늘은 오봉수 역장이 근무하는 날이라 나는 굳이 영무실에 나갈 필요가 없었다. 아침 겸 점심으로 한술 뜨고 나자 할 일이 없었다. 바깥 날씨가 춥고 음산해 잠시 방바닥에 등짝을 붙였다. 생각을 이리저리 굴려도 할 일이 떠오르지 않았다. 바로 허리를 세워 피리부터 챙겼다. 갈대라고는 영무실밖에 없었다. 바로 파카를 입고 나섰다. 오늘도 역시 도로를 횡단하는 차도 사람도 없었다. 개나 고양이도 보이지 않았다. 영무실로 들어서자 오봉수가 입가에 웃음을 실었다. 그 웃음 뒤에 오늘도 일찍 퇴근하겠군 하는 속내가 보였다. 역장님은 일찍 들어가세요. 둘이 있을 필요가 있겠어요? 아이고, 미안해서. 혼자 집에 있는 것도 못할 짓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오늘도 짙은 어둠이 역사 주변을 애워쌀 분위기였다. 나머지 풍경은 어젯밤과 다를 게 없을 것이고
벽시계에 갇혀 있는 근위병은 늘 씩씩했다. 영무실에 혼자 남은 나는 피리를 뽑아들었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꽃밭에서가 흘렀다. 피리를 들고 역 광장으로 나갔다. 하늘은 어제처럼 시커먼 구름이 가리고 있었다. 도로도 한산했다. 지나가는 건 먼지를 끌고 다니는 바람뿐이었다. 이때 바지 주머니에 찔러둔 핸드폰 벨이 허벅지를 흔들었다. 파출소에서 보낸 전화였다. 나는 핸드폰을 바로 귀에 붙이지 못하고 호흡부터 다독였다. 저쪽에서 대뜸 "여기 파출소인데요." 소리가 튀어나왔다. 긴장이 호흡을 막았다. 이어서 "김학수 씨의 핸드폰인가요?" 소리가 잡음과 함께 건너왔다. "제가 김학수입니다만 실종됐다던 이유자 씨는 찾으셨나요?" "아직." "여기에 할머니 한 분이 와 계신데 집에 가는 길을 잊으셨답니다. 성함을 물어봐도 대답을 못하세요. 이름도 잊은 게 아닌가 싶어서 연락한 겁니다. 전단지 사진과 얼굴이 다르기는 한데 이분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전송할 테니 확인해 보세요." 핸드폰 화면이 바로 동영상으로 연결되면서 낯선 노파 얼굴이 볼록 렌즈에 갇힌 모습으로 클로즈업 됐다. 영상이 자주 흔들리기는 해도 아내는 아니었다. 아내보다 훨씬 늙었고 남루해 보이는 스웨터는 집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아내가 집에서 나갈 때 어떤 옷을 입었는지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두툼한 외투를 걸쳤을 것이다. 아내가 저토록 꾀지지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경찰이 그녀한테 내 얼굴을 보여주며 가족이 아닌지 물었다. 그녀가 잠시 뜸을 들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는 건지 아니라는 건지 반응이 애매했다. 경찰이 "가족이 맞아요?" 식으로 물었어야 했다. 그걸 가족이 아니냐는 부정적인 화법으로 돌린 게 문제였다. 나는 핸드폰에 떴던 노파의 얼굴만으로도 끔찍했다. 지금쯤 낯선 거리를 헤맬지도 모를 아내도 그런 꼴이면 어쩌나 싶어 눈물이 왈칵 솟았다. 아내가 혹시 다른 파출소에서 생판 모르는 남자와 화상으로 통화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어 무릎을 떨었다. 잠시 후 전화가 또 왔다. 방금 통화한 파출소 번호였다. 내가 전화한 이유를 물었다. 경찰의 반응이 나를 놀라게 했다. "이분 말씀이 김학수 씨가 남편이라는데 어떡하죠?" "내가 자기 남편이래요?" "그렇다고 우기네요. 오셔서 만나보시죠."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아내 얼굴을 기억 못하겠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근무 중이라 영무실을 비울 수가 없어요." "이거야 원. 그러면 제가 이분을 모시고 역으로 가겠습니다." 내 판단에 노빠의 증세가 중증일 것 같았다. 자기 남편 얼굴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면 치매가 확실했다. 요즘 치매 환자가 증가한다는 TV 뉴스가 떠올랐다. 그 가운데 아내가 포함된 것 같아 자꾸 불안했다. 그로부터 30여 분쯤 지나자 경찰차가 역사 앞에서 섰다. 내가 영무실을 뛰어나갔다. 경찰이 노빠와 함께 손님처럼 서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경찰이 "이 할머니가 아까 그분입니다." 하고 슬그머니 노빠등을 밀었다. 아까 동영상으로 본 그 얼굴의 그 옷차림이었다. 경찰은 나한테 그녀를 떠넘길 준비가 돼 있는 표정이었다. 나도 모르게 몸을 뺐다.
내가 고개를 저으며 아내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난감해진 경찰이 솥대 씹은 얼굴로 입을 쩝쩝거렸다. 내가 그들을 영무실로 안내했다. 노빠가 난로 앞으로 다가섰다. 불을 쬐는 그녀의 손이 꼭 삭정이 같았다. 붉어지고 구부러진 손 마디마디가 메마른 나뭇가지와 다를 게 없었다. 너무 늙은 얼굴이었다. 주름이 겹쳐 꼭 풀먹인 창호지를 뭉쳐놓은 것처럼 보여 아내와 비교해서는 안 되는 얼굴이었다. 난로에 올려진 주전자에서 김이 솟자 그녀가 물을 달라고 했다. 내가 서둘러 컵을 건넸다. 그녀가 물을 마시는 동안 침묵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갑자기 아내 얼굴로 바뀌는 환영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내가 놀라서 뒷걸음을 쳤다. 경찰이 부인이 아닌 게 확실하냐고 신문하듯이 물었다. 나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경찰이 난감해진 얼굴로 그녀에게 이분이 남편 맞아요? 하고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경찰이 남편이 맞는다는데요? 하고 승리감에 취한 표정으로 나를 건너봤다. 그 표정에 의심의 확신이 배 있었다. 정말 부인이 아닙니까? 어허, 경찰까지 왜 이래요? 서둘러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뽑았다. 2년 전 아내 생일에 우리 부부가 사진관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경찰이 눈을 부릅떠 사진과 노파를 비교하고는 아닌 게 분명한데 하고 구시렁댔다. 안타깝네요. 이분이 어서 가족을 만나야 하는데. 경찰이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 나는 그들이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을 지켜봤다. 또 아내의 환영으로 바뀌어 한참 머물렀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벽시계 시침이 12시 앞에서 멈칫멈칫했다. 나는 역사 주변을 한 번 더 돌아보기로 하고 영무실을 나섰다. 건널목 주변에 플래시를 돌렸다. 보이는 건 어둠의 벽뿐이었다. 오늘 밤에는 벽이 더 두꺼워 불빛이 멀리 뻗지 못했다. 나는 역광장으로 나가 불빛을 사방으로 뿌렸다. 정막이 도로를 점령해버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가 막 등을 돌리는 순간 멀지 않은 거리에서 무엇인가 어둠을 찢는 게 눈길을 잡아당겼다. 귀신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바로 불빛을 쐈다. 어떤 물체가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짙은 어둠에 쌓여 형체가 분명치 않았다. 사람이 분명했다. 공포심이 나를 포박했다. 내가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다. 대꾸는 없고 거리를 좁히는 움직임만 보여주었다. 아니, 저 할망구가? 뜻밖의 아까 경찰이 데리고 왔던 그 노파였다. 나는 차마 다가가지를 못하고 그 자리에 붙박여 있었다. 노파가 내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나는 망연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녀가 나를 무시하고 갑자기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의외로 당당했다.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았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영무실 문을 자연스럽게 열었다. 나는 잠시 멀거니가 돼버렸다. 안으로 들어간 그녀가 난로 앞으로 가앉았다. 삭정이 손을 비비며 물을 달라고 했다.
나는 그녀의 충직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자신을 발견했다. 내가 왜 왔냐고 물었다. 그녀는 대꾸 없이 물만 홀짝홀짝 마셨다. 내가 다시 온 이유를 물었다. 잠시 뜸을 들인 그녀가 갈 데가 여기밖에 없자니요 하고 나를 올려봤다. 웃지는 않았다. 미안해하지도 않았다.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처럼 다리를 편하게 뻗었다. 얼굴이 아주 편안해 보였다. 이때 핸드폰 벨이 자지러지게 울었다. 파출소 전화였다. 내가 핸드폰을 귀에 붙이자 대뜸 아까 그 할머니가 거기에 가지 않았냐고 다급하게 물었다.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노인이 여기를 찾아왔잖아요. 다행이네요.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사라졌지 뭡니까? 그래서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경찰이 골치 아프네 하고 중얼거리며 오늘 밤에만 보호해줄 수 있겠냐고 애수하듯이 물었다. 나는 근무 중이라 안 된다는 식으로 단칼에 잘랐다. 기어이 경찰차가 나타났다. 아까 그 경찰이었다. 그가 볼에 바람을 넣고 한참 중얼거렸다. 노파가 그를 째려봤다. 경찰이 할머니 하고 짜증을 냈다. 그녀는 긴장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눈을 꼿꼿이 세워 노려봤다. 나는 난감한 분위기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조바심이 일었다. 뾰족한 수가 있을 리 없어 경찰이 그녀를 데리고 나가기만을 기다렸다. 경찰이 그녀 팔을 잡아 밖으로 나갈 자세를 취했다. 그녀가 바닥에 주저앉을 것처럼 허리를 길게 뺐다. 경찰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가 갑자기 그 이빨을 물었다. 경찰이 비명을 토하며 그녀로부터 잠깐 물러섰다. 나는 그들의 실랑이를 지켜보며 그만 웃음이 나왔다. 꼭 코미디를 보는 기분이었다. 노파가 기어이 경찰차에 실렸다. 나는 그녀가 문을 열려고 발악하는 모습을 보며 슬그머니 등을 돌렸다. 경찰이 차에 시동을 걸어 가래 끓는 소리를 냈다. 나는 경찰차가 어둠에 완전히 묻히기를 기다렸다. 블랙홀이 그들을 순식간에 빨아들였다. 빨리 가족과 만나기 바라요. 나는 마치 먼 길 떠나는 아내를 배웅하는 것처럼 가슴이 허전했다. 아내의 얼굴이 조금 전 노파와 겹쳐 들쑥날쑥했다. 이어서 아내가 노파처럼 경찰차에 실려가는 장면으로 이어졌다. 늘 그랬듯이 어제의 시간 속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흔적만 남기고 사라졌다. 오늘도 아내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 머물게 될 것이다. 어제의 그 노파처럼 아내도 어느 파출소에 있다는 소식을 기다린다. 그 시간이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다. 건널목 너머에 있든 역 주변에서 서성거리든 상관없다. 아내만 있으면 그만이다. 피리를 입술에 붙였다. 꽃밭에서가 영무지를 가득 채웠다. 밖은 이미 어둠의 벽으로 채워졌다. 나는 잠시 건널목 앞에 서 있다가 바로 역 광장으로 이동했다. 다시 피리를 입에 붙였다. 바람 한 줄기가 얼음가루를 뿌리듯 몰아치고 사라졌다. 갑자기 안개가 내려와 어둠을 포위했다. 꽃밭에서가 안개를 헤치고 뻗어나갔다.
듣고 있어. 나는 피리를 주머니에 찌르고 육성으로 불렀다. 피리 소리보다 더 크고 더 멀리 퍼져 안개를 사방으로 찢어 놓았다. 곧 어둠의 벽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면 아내가 모습을 드러낼 게 틀림없다. 피리 소리가 더 좋다고 했지. 피리를 다시 입술에 붙였다. 이때 무엇인가 안개를 헤치며 흐물거리는 게 있었다. 유령일지도 몰라 볼에 소름이 돋았다. 잠시 후 형체가 허물을 벗듯이 사람의 윤곽으로 모습을 바꿨다. 마중을 나갔다. 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아니, 나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어제 그 오빠가 정말 유령처럼 서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워 머리를 흔들었다. 그녀가 거리를 더 좁혔다. 내가 그 거리만큼 물러서자 거리를 더 좁히려 들었다. 남편이라고 했잖여. 그녀가 내 앞에 쪼그려 앉았다. 내가 몸을 더 뺐다. 그녀는 물러설 듯이 없는 듯 앉은뱅이 걸음으로 다가왔다. 비로소 내가 몸을 발딱 세웠다. 그녀도 나와 마주섰다. 내가 플래시를 밝혀 그녀 얼굴에 들이댔다. 그녀가 눈이 부신 듯 고개를 돌렸다. 왜 또 왔어요? 남편이 틀림없다니까. 그녀가 내 손을 잡으려고 팔을 뻗었다. 나는 손을 뒤로 감췄다. 그럴수록 손을 잡으려고 안달을 부렸다. 내가 그녀 어깨를 잡았다. 나는 남편이 아니라고요. 차마 그녀를 밀어내지는 못했다. 그녀가 나를 빤히 올려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바로 영무실로 피했다. 그녀가 따라 들어왔다. 나를 무시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난로 앞으로 다가앉았다. 그녀가 이름을 잊어버렸다며 자기 이름을 물었다. 하마터면 내가 아내 이름을 댈 뻔했다. 나는 서둘러 파출소 전화번호를 눌렀다. 나는 사실을 말하고 노파를 빨리 데려가라고 애소했다. 경찰이 한숨을 내쉬며 파출소를 비울 수가 없다며 발뺌을 했다. 나더러 어쩌라는 거요? 할머니를 내일 아침까지만 보호해 주시면 파출소를 비울 수가 없어서 그럽니다. 꼼짝없이 덤터기를 쓴 셈이었다. 나는 수화기를 동댕이치고 노파에게 눈길을 돌렸다. 그녀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어깨가 한쪽으로 기우듬하게 쏠렸다. 곧 바닥으로 동그라질 듯 위태위태했다. 나는 그녀를 바로 앉히고 잠시 지켜봤다. 고개가 또 수그러졌다. 나는 바로 야전 침대를 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어 화가 치밀면서도 그녀를 잡아 일으켰다. 그녀는 이미 죽은 것처럼 몸이 축 늘어졌다. 그녀를 침대에 눕혔다. 그녀가 입을 쩝쩝거리면서도 눈은 뜨지 않았다. 나는 옷걸이에서 파카를 뽑아 그녀를 덮었다. 그때까지도 눈을 뜨지 않았다. 얼굴이 아주 편안해 보였다. 나는 그녀의 잠든 모습을 내려보며 한숨만 쏟아낼 뿐이었다. 느닷없이 행여자의 보호자가 되어버린 내 자신이 한심했다. 전생에 인연이었던 건 아닐까 싶어 두렵기도 하고. 가족이 있기는 한가?
남편이든 자식이든 있다면 치매 노인을 방치할 일이 아니었다. 간혹 치매가 심한 부모가 귀찮아 멀고 낯선 곳에다가 유기하는 경우가 있다는 뉴스를 본 적은 있다. 믿고 싶지 않아 그냥 흘려버렸다. 이 오빠가 그 뉴스의 현실이 된 셈이었다. 나는 잠에 골아떨어진 노파를 흘끔 건너보고 피리를 입술에 붙였다. 어느덧 아내가 얼굴을 등에 기댔다. 거푸 2번을 불었다. 노파가 잠꼬대를 하듯 자주 미동을 보였다. 아주 잠깐이었다. 뜻밖의 그녀 입에서 꽃밭에서가 나직하게 흘렀다. 잠꼬대인가 싶어 숨을 죽여 지켜봤다. 피리를 다시 불었다. 그녀가 갑자기 허리를 세워 나를 바라봤다. 고개 맞춰 따라 불렀다. 환청이면서도 달싹달싹하는 그녀의 입은 환영이 아니었다. 내가 피리를 내려놓자 그녀가 더 불어줘 하고는 허리를 눕혔다. 나는 그녀의 충직한 머슴이 되어 시키는 대로 피리를 다시 불었다. 그녀는 2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 순간 아내 얼굴이 그녀에게 덮여 생생한 모습으로 바뀌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아내에게 다가갔다. 갑자기 다른 얼굴로 바뀌었다. 아내가 분명했던 얼굴이 다시 노파로 돌아갔다. 어느덧 시간이 새벽으로 흘렀다. 벽시계 시침이 5시에 머물러 이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창밖은 여전히 캄캄했다. 나는 잠깐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역광장을 내다봤다. 움직이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어둠은 웅벽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내가 등을 돌리는 순간 멀지 않은 곳에서 자동차 전조등이 역사를 향해 거리를 좁혔다. 아침까지만 노파를 보호해달라던 경찰의 당부가 떠올랐다. 동이 트려면 더 있어야 할 시간이라 조금 의아해했다. 역사 앞에 당도한 건 경찰차가 아니었다. 웬 승용차가 정차하면서 곧 문이 열렸다. 나는 지켜보기만 했다. 차에서 남자 하나와 여자 둘이 내렸다. 내가 플래시를 밝혀 그들에게 다가갔다. 그들은 40대 중반으로 보였다. 그들이 다가와 할머니 한 분을 보호하고 있냐고 물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훑었다. 그렇기는 한데 댁들은 누구슈? 우리 둘은 할머니 딸이고 이쪽은 사위예요. 할머니는 지금 어디 계세요? 나는 주저하지 않고 그들을 영무실로 안내했다. 그러나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할 오빠가 보이지 않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나는 놀라서 침대 밑으로 목을 들였다. 노파는 없었다. 달리 숨을 만한 데는 더 없었다. 나는 플래시를 켜고 딸들과 함께 건널목 주변을 뒤졌다. 이때 무엇인가 부시럭대는 소리가 들렸다. 물탱크가 있는 쪽이었다. 나는 플래시를 밝히고 고양이 걸음으로 다가갔다. 할머니! 노빠가 물탱크 뒤에서 쪼그려 앉아 있었다. 내가 그녀 겨드랑이에 팔을 끼웠다. 그녀가 몸을 비틀며 경찰서에 안 가겠다고 떼를 썼다. 엄마, 딸들이 다가와 노파를 끌어안았다. 노파가 경찰서에 안 가겠다며
그들에게서 벗어나려고 허리를 길게 뽑았다. 노파를 데리고 다시 영무실로 돌아왔다. 왠지 고개를 들지 않았다. 딸이 무릎을 구부려 노파와 눈을 맞췄다. 엄마, 나야, 명숙이. 그녀가 손을 잡으려고 하자 노파가 어깨를 뒤로 뺐다. 내가 이분이 어머니 맞느냐고 물었다. 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짜냈다. 그들이 영무실에서 나가려고 노파를 일으켰다. 그녀가 어깨를 비틀었다. 나는 바로 파출소에 전화했다. 경찰이 그 할머니 가족이 거기 갔죠? 하고 웃는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경찰이 이리로 와서 할머니를 인계받으라고 사무적인 투로 통보했다. 가족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보내드려도 되는데. 이봐요 경찰. 나는 그럴 수 없으니까 당장 와서 입회해요. 사위가 불쑥 나서 꼭 그럴 필요가 있냐며 미간에 주름을 세웠다. 노파가 내 뒤로 숨었다. 분위기로 봐서 노파를 쉽게 데려가기는 틀린 것 같았다. 강경하게 거부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다. 그들 나름대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그들을 믿고 그냥 넘겨줄 수는 없었다. 이때 딸이 생뚱맞게 혹시 전부터 우리 엄마와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하고 물었다. 나는 기가 막혀서 그녀에게 눈을 부릅떴다. 그간의 일들이 생생히 화가 치밀었다. 경찰이 오기를 기다렸다. 기다린다기보다는 그들이 노파를 납치해 내뺄 것만 같아 지키는 마음이 컸다. 노파가 갑자기 내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할 말이 있냐고 물었다. 일성이 피리 불어줘 였다. 경찰에 곧 오기로 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싫어. 피리 불어줘. 나는 헛웃음으로 그녀와 거리를 두었다. 딸이 우리 엄마가 왜 아저씨한테 피리를 불어달래요? 하고 눈을 치떴다. 의심을 가지고 노려보는 모양새였다. 나는 대꾸하기 싫어 그저 웃고 말았다. 딸이 또 물었다. 우리 엄마랑 전부터 아는 사이 아니었어요? 그랬으니까 피리를 불어달라는 거 아니냐고요. 나는 하는 수 없이 어젯밤에 있었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들에게 아내 이야기도 들려줄까 하다가 바로 접었다. 노파 혼자라면 피리를 불었을지도 모른다. 그로부터 20여 분이 지나자 경찰이 들어섰다. 얼굴에 짜증이 짙게 배있으면서도 실실 웃었다. 골치아파던 사건이 비로소 해결됐다는 안도감 같았다. 노파가 경찰을 보자 또 내 뒤로 숨었다. 경찰이 나한테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노파를 인수하는 절차라고 했다. 내 사인이 끝나자 그걸 딸들한테 넘겼다. 그러는 사이에 노파가 슬그머니 영무실 문을 밀었다. 딸이 재빨리 팔을 잡았다. 노파가 허리를 빼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들이 물려나가면서 영무실이 제 모습으로 돌아왔다. 나는 갑자기 허탈해 머릿속이 진공상태가 됐다. 피리를 불어달라던 노파의 청을 받아주지 못한 게 후회로 남았다. 혹시 그녀의 남편도 나처럼 피리를 자주 불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했다. 불어주는 건데. 영무실이 너무 조용하고 허전해 앉아있기가 싫었다. 태풍이 한바탕 휩쓸고 간 것처럼
주위 사물이 모두 죽은 모습이었다. 밖은 이미 해가 솟아 어제의 어둠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나는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건널목으로 나갔다. 사람은 없었다. 개도 고양이도 보이지 않았다. 건널목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고는 역 광장으로 나갔다. 주변에 움직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버스 올 시간이 아직 멀어 기다리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마치 무엇인가 잃은 게 있는 것처럼 가슴속이 허전했다. 잠시 간이의자에 앉았다. 햇살이 광장에 하얗게 내려앉아 눈이 부셨다.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 하늘만 올려봤다. 하늘이 너무 맑아 꼭 옥색 무명을 펼쳐놓은 것 같았다. 여보, 오늘은 올 거야? 눈물이 바지를 적셨다. 나는 광장 너머 구불구불한 도로에 눈길을 눕혔다. 간혹 행인이 길을 건너는 게 보였다. 거리가 멀어 남자 같기도 하고 여자 같기도 했다. 그가 여자라면 젊었는지 늙었는지도 궁금했다. 피리를 뽑아 입술에 붙였다. 꽃밭에서가 멀리 멀리 퍼져 그녀가 듣기 바랐다. 여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연거푸 3번을 불었다. 언젠가는 아내가 이 피리 소리를 들을 것이다. 그때가 언제가 됐든 기다릴 것이다.